한때는 친구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김동수 씨는 퇴근만 하면 늘 술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기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 소주잔을 부딪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웃다 보면 새벽이 훌쩍 넘어 있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난다는 게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은 60대가 되어서도 굳건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게 더 편하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동수 씨, 예전엔 그렇게 친구 좋아하더니 왜 요즘은 안 보이나? 하지만 정작 본인만이 아는 사연이 있습니다. 친구와 어울리던 시절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늘 계산서가 따라왔습니다. 술값, 밥값, 심지어는 노래방비까지. 다 같이 즐겼으니 내가 낼게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고 친구들은 그 호탕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매일 벌던 현금이 끊기자 그의 지갑은 급속도로 말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라는 존재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어깨동무하던 이들이 사실은 나를 소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웃음은 씁쓸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매일 병실을 오가며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는데 단골 술친구 한 명이 문병을 와서는 대뜸 말했습니다. 야,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나 이번에 큰일이 생겨서. 그 순간 동수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이 사람은 내 사정을 알기나 하나? 결국 그는 돈을 빌려주지도 못했고 그 친구는 며칠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망한지 위기 순간에 누가 곁에 남는지 처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건강이었습니다. 술자리, 고깃집, 노래방을 전전하다 보니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높아져 의사가 당장 술과 기름진 음식을 끊으라고 했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어쩔 수 없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느낀 건 두려움이 아니라 허망함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친구 따라다니며 내 몸을 망가뜨렸구나. 그날 이후 그는 술자리를 단칼에 끊었습니다. 집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처음엔 정막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전화기 불빛이 꺼진 거실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이 의외로 편했고 TV 앞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항상 목소리를 높이고 분위기를 맞추느라 애써야 했지만 집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자유로움이 컸습니다. 친구와 어울리며 웃을 땐 좋았지만 사실은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봤습니다. 술값을 내가 내야 하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혹시 내가 빠지면 뒤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텅 빈 거실이지만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편한 겁니다. 친구밖에 모르던 그가 집 안에 머무는 진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갉아먹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친구들의 술자리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쓰겠다는 결심 때문입니다. 김동수 씨가 집에 머무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친구라는 존재를 인생의 버팀목으로 여겼습니다. 택시 운전 시절 밤늦게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 주말이면 낚시터로 몰려가던 벗들, 명절이면 어김없이 얼굴을 보던 동창까지. 그에게 친구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당연히 그들과 함께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해지는 게 그리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애들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없다. 손주 돌봐야 해서 당분간 못 본다. 핑계라기보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심지어 1년이 넘어가도 연락이 없고 만나자는 약속도 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보던 얼굴들이 하나둘 비어가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도 그 자리를 채우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야, 미안하다.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내 얘기 들어줄 여유가 없어.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김동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사라지자 관계도 흔들린다는 냉혹한 진실을. 젊을 때는 서로의 곁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친구란 결국 형편에 따라 가깝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존재였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평생 절친이라 믿었던 박모 씨와의 일에서 찾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우린 끝까지 같이 간다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박 씨는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걸려온 전화에서 들려온 건 어색한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갔어. 이해해라. 그 한마디가 김동수 씨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힘든 순간 함께 있어 줄 거라 믿었던 친구가 가장 중요한 날에 곁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의지하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짐이 있고 나이 들어서는 가족 문제, 건강 문제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진 않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함께 웃던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허무함이 남았습니다. 10명, 20명이라 부르던 친구들이 손에 꼽을 만큼 줄어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마치 인생이 하나씩 허물어져 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사라진 자리는 정막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지난 날이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고기 굽던 연기, 웃음소리, 노래방 마이크. 그러나 그 장면이 지나가면 남는 건 질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을 정말 빛나게 했던 걸까? 생각해보니 즐겁긴 했지만 남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돈은 술값으로 흩어졌고 건강은 망가졌으며 우정이라는 이름도 위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란 결국 함께 있을 때만 유효한 존재였다는 것. 젊을 때는 그 시간을 전부라고 착각했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모래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로 남는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 그늘 아래 앉는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하는구나.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친구들의 요구와 기대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고요가 불안이 아닌 해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문 밖바람을 느끼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친구들이 사라진 자리가 결국 진짜 나를 찾게 해줬구나. 김동수 씨가 친구들과 어울리던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귓가에 맴도는 건 떠들썩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에 술잔이 오가고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러대던 유행가 한 소절, 야,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라던 우렁찬 외침.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 웃음 뒤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한 장의 종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계산서였습니다. 젊을 때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로 하루 벌어 하루 쓰던 시절, 돈은 늘 손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지갑을 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다음엔 내가 내.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 오늘은 너가 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았고 그게 그의 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동수 형은 진짜 의리파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더 이상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오지 않자 그 웃음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나갔던 어느 날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왔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의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니 이번에도 당연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카드 단말기에 찍힌 문구는 잔액 부족. 그 순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앉은 후배가 급히 다른 카드를 내밀며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그날 이후 그는 같은 마음으로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한 친구가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다 같이 제주도 한번 가자. 추억 만들자고 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다들 흥분한 목소리로 항공권, 숙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돈으로는 월세와 약값도 빠듯했기에 여행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모임이 끝날 즈음 한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말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동수 형이 빠지면 재미없지. 근데 형이 돈 없으면 우리가 맞춰야 해? 농담처럼 던져진 말은 칼날처럼 그의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그날 그는 아내 건강 때문에 못 간다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더 큰 상처는 아내가 큰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병실을 오가며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던 그에게 단골 술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위로의 말을 건네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야, 미안한데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링거줄이 똑똑 소리를 내는 병실 안에서 친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돈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거절했고 그 친구는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밤 병실 구석에 앉아 그는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게 결국 이 정도였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그는 마음속 깊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친구라고 불렀던 이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웃던 순간은 정말 순수했던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웃음소리와 의리라는 이름 뒤에는 늘 돈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는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돈줄이 마른 뒤부터는 그 웃음도 의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에 앉아 자신만의 차를 끓이고 작은 잔에 따르며 조용히 마음을 달랬습니다. 과거 같으면 고기 굽는 연기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야 마음이 채워졌지만 이제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오히려 더 깊은 만족을 주었습니다. 억지로 웃고 분위기를 맞추던 자리 대신 고요히 흘러가는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편안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요즘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던 계산서를 이제야 치워냈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친구들과의 수많은 자리는 결국 그에게 한 가지 사실만 남겨주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웃음이 아니라 계산서였고 그 무게를 홀로 떠안았던 건 언제나 자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수 씨는 평생을 택시 운전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땀으로 번 돈이라 술 한 잔, 고기 한 접시가 그에게는 살아있음의 보상 같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대부분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의 대가는 차갑게 그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40대 중반부터 피곤이 쉽게 몰려왔고 새벽에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술 조금 마신다고 사람이 죽겠어? 라는 농담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주는 환호와 웃음소리가
의사의 경고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더 이상 속아주지 않았습니다. 60대 초반 한겨울 눈 내리던 날 그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막혀와 아내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심전도 검사를 받던 순간 의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당장 술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시면 심근경색 위험이 큽니다. 다음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수 형, 한두 잔은 괜찮잖아. 형 없으면 술자리가 썰렁하지.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이 떠올라 오히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건강을 갉아먹는 독을 권하면서도 그것을 우정의 언어로 포장했던 친구들. 결국 그들이 손에 쥐어준 건 의리도 행복도 아닌 병원비와 약봉지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친구들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몸 좀 괜찮아졌지? 오늘은 기름진 거 먹자. 병원에서 그러든 말든 그냥 조금만 마셔. 같이 놀아야 회복돼. 그들의 말은 여전히 유혹적이었고 그는 몇 번 더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다시 시작된 통증과 병원 진료비였습니다.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웃지 못했습니다. 계산서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이 돈이면 약을 더 살 수 있는데 하고 되뇌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농담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술잔보다 링거줄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두 번째 입원 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더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곁에 있는 건 의료진과 가족뿐, 늘 함께 한다던 친구들은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병원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얼음장 같은 깨달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왔는데 나는 그걸 무시한 채 친구들 눈치만 봤구나. 건강이 무너진 뒤 지갑도 빠르게 텅 비었습니다. 약값, 검사비, 통원 치료비가 줄줄이 새어나가면서 생활비는 더 빠듯해졌습니다. 그러자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오늘은 내가 낼게라는 말은커녕 회비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계산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그들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간다. 집안에 일이 생겼다.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녁마다 약을 챙겨 먹고 아침에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땀을 빼자 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지로 웃고 억지로 술잔을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합니다. 친구들이 주었던 웃음은 순간의 환희였지만 그 대가는 병실의 두려움과 약봉지의 무게였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느낀 그날의 두려움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인생이 보내온 경고장이었습니다. 몸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춰라. 더 이상 남에게 끌려가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김동수 씨가 친구들의 전화를 끊고 집 안에서만 지내기 시작했을 때 처음 며칠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늘 울리던 초대 전화가 사라지고 술잔 부딪히던 소란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은 마치 빈 창고 같았고 그는 혼자서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고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요가 너무 낯설고 차가워서 마치 세상에서 홀로 떨어진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개운했고 밤새 속을 뒤틀던 두통도 잦아들었습니다. 술에 절었던 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의외로 달콤했습니다. 작은 전기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걸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어쩌면 내가 진작 원했던 거 아닐까?
혼자 차려 먹는 소박한 밥상도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김 한 장, 된장국, 계란부침 하나뿐인 식사였지만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시절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전에는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텔레비전을 크게 틀고 소음을 채워야 했지만 이제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울음소리와 바람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요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쉼이자 안식이었습니다. 집 안구석을 정리하다 보니 잊고 지냈던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장 한켠에서 오래전 아내가 읽던 소설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희미하게 남아있던 아내의 밑줄과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그 흔적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시끄러운 술자리에서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함이 고스란히 책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즐거움은 꼭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잊고 있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혼자가 주는 자유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술값을 내가 내야 하나, 대화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빠지면 뒷말이 나오진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요구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홀가분했던 적이 있었나? 무엇보다 혼자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과장된 웃음을 지었고 눈치를 보며 말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니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공책을 꺼내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하다. 혼자 먹은 된장국이 의외로 맛있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소란이 아니라 평화였구나. 그렇게 한 줄씩 적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트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동수 씨 외롭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편한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강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밖에 모르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진실, 그것이 혼자가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소란한 웃음 대신 찾아온 고요한 평화, 계산서의 무게 대신 스스로에게 주는 만족감, 그리고 끝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김동수 씨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혼자가 남긴 진짜 선물은 늦게라도 자신을 만나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혼자 사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늙어서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자식과 배우자 눈치 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절대 외로움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평생 타인에게 뺏겨온 인생을 되찾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유, 해방, 평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생각보다 당신의 노년은 훨씬 더 멋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라 하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중엔 나 좀 보살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늙으면 나도 좀 기대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살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함께 산다는 건 그들의 삶을 침범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버지는 왜 자꾸 나가자고 해? 이번 달엔 카드값도 많은데 또 생활비 줘야 해? 이런 말들이 평생 정을 쏟아부은 자식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부모는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말을 들어도 부모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눈치 보이며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조용히 TV만 보며 손주가 툴툴거리면 주방으로 피신하는 삶. 그런 인생이 정말 부모로서의 마무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모욕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으며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라는 사실은 자유이고 품격이며 해방입니다. 혼자 살면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오히려 때때로 전화 한 통, 용돈 몇만 원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진심이 오갑니다. 함께 살며 다투고 상처 주는 관계보다는 멀리 있어도 존중과 감사가 남는 관계가 훨씬 더 성숙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3세 윤정순 씨는 5년 전 며느리와 갈등 끝에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해줬는데 결국 쫓겨나다시피 나오다니 자존심은 바닥이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월세방에 살기 시작한 첫날 정순 씨는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눈치 안 주는 이 조용함이 이게 진짜 내 공간이구나. 다음 날엔 스스로 아침을 차려 먹었고 라디오를 틀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림반에 등록했고 동네 요가 교실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자 몸도 마음도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는 2주에 한 번 정도 커피숍에서 만나 근황을 나누며 웃고 떠듭니다. 정순 씨는 말합니다. 같이 살 땐 매일 얼굴 보면서도 서운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보고 싶을 때 보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게 진짜 가족 같아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야 진짜 사랑이 남습니다. 혼자 살아야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럽고 단단해집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서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다고 눈치, 냉장고 문 열고 뭐 하나 꺼냈다고 눈치, 드라마 소리. 조금만 커도 한숨 섞인 시선이 돌아오는 그곳. 그게 자식 집에서의 현실입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주 눈치, 그리고 말없이 나를 평가하는 자식의 시선까지. 그 집에서 부모는 더 이상 어른이 아닙니다. 말 없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엄마, 이건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지금 그거 좀 조용히 해줘요. 애들 자니까 그만 좀 움직이세요. 이 말들이 한두 번 들리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자존심보다 주눅이 먼저 들고 그 다음은 체념입니다. 입을 닫고 방에만 있고 눈치만 보며 하루를 흘려보내는 삶. 그렇게 살다가 문득 거울을 보면 그 안엔 내가 아닙니다. 존재감 없는 그림자 하나만 남습니다. 이게 과연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고립이며 비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축복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틀고 싶은 음악을 틀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진짜 내 삶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요함을 가진다는 뜻이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치 없이 사는 삶은 절대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이창순 씨는 3년 전까지 둘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은 안 했지만 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주는 거실에서 뭘 켜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그녀는 침대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밥 드세요란 말에만 움직였고 드라마는 이어폰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로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와요. 너무 불편하면 왜 참고 있어요. 결심은 빨랐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하고
정부 지원으로 임대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창순 씨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잠이 정말 달게 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라디오를 틀고 냉장고에서 미리 사둔 찐고구마를 꺼내 먹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없고 말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9시에 근처 도서관으로 산책 겸 책 보러 나갑니다. 점심엔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 먹고 오후엔 커피 한 잔을 내리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눈치 안 보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진짜 인간다운 노년입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결국 최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지 않아도 돼서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관계입니다. 잘해도 상처받고 참아도 무시당하고 끊으려 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관계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이 나이에 사람 하나 끊는 게 뭐 대수냐.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함께 있어도 기쁘지 않고 대화가 아니라 참견만 오가며 만나고 나면 허탈하고 기운 빠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감정의 고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끊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혼자 남을까 봐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싫은 소리 들어도 애써 웃고 불편한 자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그 관계는 당신의 기력을 빨아들이고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고 갑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이런 불필요한 인연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통화하지 않아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굴 위해 내 일정을 조정할 필요도 없고 듣기 싫은 말을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인연을 유지하려 애쓰는 시간에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쉬는 편이 1000배는 낫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외로움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더 깊게 파는 행위입니다. 진짜 편안한 인생은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박혜순 씨는 오랫동안 같은 노인의 모임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모임에 늘 끼어들고 자랑하고 험담을 일삼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 사람도 외로운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 때문에 모임 자체가 피곤해졌고 혜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혜순 씨는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지? 그날 밤 그녀는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다음 날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고 이후 그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조용했고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박혜순 씨는 주 3회 수업을 나가며 혼자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다닙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자 표정이 밝아지고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 많아도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이고 혼자여도 편안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인연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억지로 인연을 꾸역꾸역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해방입니다. 잘라내야 할 사람은 자르고 불편한 관계는 놓아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그게 진짜 혼자 사는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네 번째 이유는 돈을 내 방식대로 쓸 수 있어서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현실입니다. 자식 눈치, 배우자 눈치,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 그리고 주변의 헛된 평가까지.
돈은 내 통장에 있는데 내가 쓰려 하면 100가지 이유가 따라붙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사요? 그 돈 아껴서 손주 학원비 보태주세요. 옷이 그렇게 많으면서 또 사요? 병원비 대비해야죠, 엄마. 이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는 쓰면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날 먹고 싶은 고기 한 점, 사고 싶던 꽃무늬 블라우스 하나, 입장권 3,000원짜리 전시회 티켓 하나조차 망설이며 지나칩니다. 자식에게 잔소리 들을까봐, 남편 눈치 보일까봐, 결국 통장은 그대로인데 인생은 점점 말라갑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 도구를 내 손으로 쥐지 못하면 남은 인생은 허락받아야 하는 나날의 연속이 됩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와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실상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마셔도 한 달에 책을 5권 사도 손자 용돈보다 내 피부과 관리비가 더 들어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영영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물건 하나, 나를 웃게 만드는 맛있는 음식 하나, 그게 5만 원이라면 그건 지출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7세 배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 옆에 살기 위해 둘째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연금과 적금 일부로 매달 100만 원 넘는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자식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엄마, 큰 돈은 쓰지 마요.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자신이 젊었을 적 꿈꾸던 디자인의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28만 원. 살까 말까 망설이던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손주 학원비 2달치예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온 그녀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뒤 동네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가 뭘 사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 영숙 씨는 바로 그 코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전시회에 갔고 근처 커피숍에서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그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비싸게 산 게 아니라 비로소 나를 위해 산 거예요. 지금 그녀는 매달 자신에게 기분 좋은 낭비를 한 번씩 선물합니다. 꽃을 사고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사고 기분 내키면 택시도 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돈인데 왜 못 써요? 이제라도 내 맘대로 써서 다행이에요. 혼자 산다는 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을 웃게 만들고 지갑보다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늙어 혼자 사는 축복은 단순한 생활의 자유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로 바꾸는 진짜 해방입니다. 돈을 쓰는 손이 자유로워질 때 인생도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5번째 이유는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어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늘 타협의 연속입니다. 같이 살면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거긴 왜 가려고 해요?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마트나 가요. 결국 내가 원하던 장소는 묻혀버리고 가기 싫던 곳에서 피곤만 쌓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조용한 산책로가 좋은데 상대는 사람 많은 대형마트로 갑니다. 나는 절에 가고 싶은데 가족은 교회가 낫다고 말립니다. 그 어정쩡한 타협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은 점점 멀어집니다. 심지어 왜 하필 거길 가냐는 말 한마디에 아예 포기하는 일도 생깁니다. 노년의 소소한 기쁨은 그렇게 사라지고 결국 가기 싫은 곳에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설명 없이 훌쩍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여행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걷고 싶은 골목이 생기면 당장 신발을 신고 나설 수 있고
들꽃이 피는 공원에 매일 가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랑 가느냐보다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에 집중할 수 있는 삶. 그게 혼자 사는 인생의 특권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삶은 곧 갇힌 삶입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건 공간과 관계에서 모두 해방된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원하면 가고 내가 싫으면 가지 않는 당당한 선택권이 생깁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8세 김은자 씨는 젊을 땐 한 번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한 여행지, 자식들이 원하는 장소, 친구들의 제안에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건 늘 미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 좀 계세요. 그 말이 못내 서운했지만 은자 씨는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목적지는 통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통영항에서 그녀는 바다를 마주한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짜 여길 혼자 왔네. 그날 저녁 혼자 먹은 멍게 비빔밥 한 그릇이 평생 먹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녀는 혼자 여행하는 시니어 여행자로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전국의 사찰, 고택,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때론 유튜브에 짧은 브이로그도 올립니다. 은자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남 따라가는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길을 정해요. 노년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갇힙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건 마음의 문을 열고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자유입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내 발로 걷는 삶.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의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6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 하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희생한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아침을 내 입맛대로 차린 적이 언제였는지, 낮에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해본 적이 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손주 봐달라고 하면 달려가고 아프다는 자식 전화에 먼저 걱정하고 동네 사람의 모임에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꾸역꾸역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하루는 어디에 있었지? 라는 허무함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마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빈둥대도 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쉴 틈조차 빼앗깁니다. 그건 휴식이 아니라 눈치 보기이며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또 다른 희생으로 소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다릅니다. 그 어떤 부탁도 요청도 간섭도 없이 온전히 나만을 위한 하루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도 내 마음, 밥을 먹는 시간도 내 선택,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조차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내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박영란 씨는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저녁에는 시어머니 약을 챙기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가족이 전부였고 자신은 늘 나중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 흩어져 살아가자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런 스케줄이 없는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라는 죄책감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동네 노인복지관 강좌에서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살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긴 뒤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9시에 천천히 일어나 직접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했고 점심엔 동네 국밥집에서 혼밥을 했습니다. 오후엔 라디오를 들으며 십자수를 놓고 저녁엔 좋아하던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이 하루하루가 전부 내 것이니까요.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남에게 쓰기만 했던 시간을 비로소 나에게 돌려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면 움직이고 내가 쉬고 싶으면 멈출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모여 만들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당당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당신을 위해 하루를 써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뒤통수를 맞는 연속입니다. 자식에게 평생 퍼주고도 남는 건 배신이고 친구에게 헌신해도 돌아오는 건 뒷담화입니다. 잘 보이려 체면 차리다 벽만 없고 인간관계에 목숨 걸다 보면 마지막엔 누구도 곁에 없습니다. 화려한 명예와 직함도 은퇴와 함께 휴지 조각이 되고 불필요한 걱정은 몸을 무너뜨려 병실 침대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눈치를 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건 내 속의 평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자식도 떠나고 내 마음만 남기 때문에 속편해야 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어 자식 입에 넣고 내 옷 한 벌을 아껴 자식 옷을 사주며 내 노후 자금마저 자식의 결혼과 집 장만을 위해 내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은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도 결국은 떠나가고 부모 곁에 남는 건 텅 빈 집과 고요한 마음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던 인생이 한순간에 허물어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래 사는 힘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경기도 수원에 사는 오창수 씨의 이야기가 그 잔혹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자식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말렸지만 그는 노후 자금까지 끌어모아 자식들 집 장만과 유학비에 쏟아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며 칭찬했지만 정작 그의 지갑은 비어가고 건강은 망가져갔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모자라 빚을 내야 했고 결국 고혈압과 당뇨까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식 잘 되는 걸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순간은 너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몸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있던 전화도 끊겼습니다. 결국 혼자 링거를 꽂은 채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갈비뼈까지 부러졌습니다. 간병인을 둘 형편도 없어 혼자 울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피눈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남은 건 이 텅 빈 방과 내 속을 갉아먹는 분노뿐이다. 남의 기대, 자식의 성공을 위해 희생한 대가는 외로움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남을 위한 삶이었고 끝은 철저히 자기만의 고통이었습니다. 반대로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김은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자식에게 인생을 바쳤습니다. 새벽밥을 짓고 늦은 밤까지 허드레질을 하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넘으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결국 떠나고 내 마음만 남는다는 진실을. 그때부터 그녀는 단호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식이 부탁해도 이젠 엄마도 내 노후를 챙겨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억지로 웃으며 앉아있지 않았고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기적이다,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여행을 떠나고 취미를 배우며 자신이 좋아하는 시간을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는 몸에도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을 달고 살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위염과 두통이 호전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압과 당 수치가 안정되자 의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최근에 무슨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녀는 스스로의 속을 챙기자 건강이 돌아오고 표정마저 환해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던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어요. 자식은 떠나도 내 마음은 내 곁에 남아요. 그래서 내 속이 편해야 오래 살 수 있어요. 이 두 사례는 인생의 잔혹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자식에게 인생을 걸면 허무와 배신만 남고 내 마음을 지키면 평안과 건강이 남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내 곁에 있는 건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고요하고 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 버티고 오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식이 기대를 저버린다 해도 내 마음이 편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식마저도 결국은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니 내 남은 길은 내 마음을 위해 써야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생은 결국 자식도 떠나고 내 마음만 남기 때문에 내 속이 편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냉혹하지만 가장 확실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남 눈치보다 내 속이 편해야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면과 예의, 남의 시선을 이유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남 눈치 보며 사는 습관은 단순히 마음의 고통을 넘어 몸까지 파괴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합니다. 남의 기대를 채우려 억지로 웃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끌려다니고 하기 싫은 약속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병이 찾아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남의 눈빛보다 내 속의 평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진실을 보여주는 두 개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정혜수 씨는 평생 좋은 사람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모임에서는 늘 분위기를 맞추느라 웃었고 하기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건강이 나빠져도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병원조차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처참했습니다. 결국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몸이 보내온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한 결과입니다.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웃고만 살던 세월이 몸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막상 내가 쓰러지니 아무도 내 고통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의 삶은 남의 인정은 얻었지만 오래 살 권리를 잃어버린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전남 순천에 사는 박은영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도 젊었을 땐 남 눈치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시댁 눈치, 친척들의 기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늘 족쇄처럼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60대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편한 대로 살겠다. 그날 이후 모임도 끊고 억지로 가던 친척 행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휴대폰을 꺼두고 산책을 다니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이기적이다, 늙은이 변했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십 년 괴롭히던 고혈압이 안정되고 매일 달고 살던 두통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게 몸을 살린 겁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건강을 버린 게 제일 큰 죄였어요. 이제는 오래 살고 싶으면 내 속이 먼저 편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남 눈치만 보며 살면 병에 무너져 일찍 쓰러지고
내 속을 먼저 챙기면 건강이 회복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비밀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에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무대가 끝날 때 남들이 보내준 박수는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이 편했는가, 그 편안함이 내 몸을 지켜줬는가, 그것만이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입니다. 남 눈치를 버리고 내 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래 사는 가장 잔혹하면서도 확실한 생존법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명예와 직함이 사라져도 속 편함은 남습니다. 화려한 직함, 남들의 존경, 박수갈채는 잠시의 연기일 뿐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은퇴와 동시에 당신의 명함은 휴지 조각으로 변합니다. 한때 회장님, 원장님, 국장님이라 불리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 호칭이 사라지면 남는 건 오직 내 속이 편한가 불편한가 뿐입니다. 명예는 무덤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결국 생존을 지켜주는 건 내 마음의 평안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살던 최문호 씨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고 해외 출장마다 전용차가 대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이 곧 인생의 자존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명함이 사라진 순간 주변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늘 전화를 걸던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예전엔 환하게 웃던 이웃들도 그를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무 출신이라는 말에 매달리며 모임마다 자신을 과시했지만 젊은 후배들은 이제는 구시대 인물이라며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립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직함은 단 한 알의 약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직함 하나에 내 영혼을 팔았다. 그런데 결국 남은 건 이 고독뿐이구나. 화려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김정희 씨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번듯한 직함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지 못했고 큰 명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오히려 여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눈치 안 보고 내 속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며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하고 싶은 책을 읽고 시장에 나가 마음 가는 대로 반찬을 샀습니다. 명예도 직함도 없는 그의 인생을 두고 어떤 이는 볼품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의 얼굴은 평생보다 환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당뇨 수치도 안정적이었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속이 편하다. 명예가 없어도 이렇게 사는 게 오래 사는 길이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며 깨달았습니다. 명예가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속편함이 삶을 지켜주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삶은 충격적일 만큼 극명하게 갈립니다. 직함에 매달린 사람은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졌고 속편함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런 직함이 없어도 웃으며 살았습니다. 명예와 직함은 박수와 함께 사라지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속편함은 끝까지 남아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병실에 누워있는 당신 곁에서 직함은 약속도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오직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것만이 마지막을 버티게 만듭니다. 그러니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결국 명예와 직함이 사라져도 속편함은 남습니다. 그 속편함이야말로 오래 사는 힘이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유일한 재산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불필요한 걱정은 병만 부르니 속편히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면 마음을 갉아먹고 마음이 망가지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의사들이 가장 무섭게 보는 병은 불치병이 아니라 끝도 없는 불안과 걱정이 만들어낸 병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 자식이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인데 그 그림자에 매달려 평생을 병든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불필요한 걱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병을 불러들이고 속을 편히 둔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과 평안을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사는 장세원 씨는 평생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남들이 욕하면 어쩌나라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손주 교육, 아파트 가격, 연금 문제까지 모든 걸 걱정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밤새 뒤척였고 결국 고혈압과 위궤양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이건 생활 습관의 문제라기보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스로 병을 만든 겁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불안에 얼굴이 잿빛이었고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결국 내 걱정이 나를 죽이는구나.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지만 그 걱정이 해결해 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몸과 인생을 파괴했을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한명자 씨는 걱정을 끊어낸 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 역시 젊을 땐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할까? 자식이 취업 못할까? 시댁에서 무슨 말을 할까? 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며 심장이 2번 멎는 사고를 겪은 뒤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 걱정만 하고 살면 몇 년 안에 다시 이런 일이 올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속편하게 살겠다. 자식 일도 내려놓고 집값도 잊고 남들이 욕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버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달고 살던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과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편하면 그게 최고다. 지금 그녀는 같은 또래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게 살아갑니다. 걱정을 끄는 순간 병도 떠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줍니다. 걱정은 절대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이 되어 당신의 몸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걱정을 끊고 속을 편히 두면 건강이 돌아오고 얼굴에 웃음이 살아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했는가? 그 평안이 내 몸을 지켜줬는가?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결국 불필요한 걱정은 병만 부르니 속 편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병을 막고 오래 살아남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확실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인간관계는 흩어지니 속 편히 사는 게 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평생을 함께할 것 같고 친척이 늘 곁을 지켜줄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모두 흩어집니다. 피보다 진하다는 가족마저 돈 앞에 갈라지고 의리로 묶였던 친구도 자신의 이익 앞에 등을 돌립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버린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눈치와 관계에 목매는 대신 내 속이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유일한 지혜입니다. 충격적인 두 사례가 그 진실을 증명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송재만 씨는 평생 인간관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동창 모임, 향후회, 동네 친목회까지 빠지지 않았고 남의 부탁이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부터 상황은 무섭게 달라졌습니다. 그가 더 이상 술자리를 주도하지 못하고 돈을 내지 못하자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병으로 쓰러져 입원했을 때 그토록 챙겼던 친구와 친척 중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퍼주며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이 고독뿐이구나. 충격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는 관계를 위해 평생 속을 갈아 넣었지만 마지막에 인간관계는 모래처럼 흩어지고 남은 건 오직 쓰라린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김선희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젊었을 땐 사람들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모임에 빠지면 욕먹을까봐 억지로 참석했고 돈이 없어도 체면 때문에 회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던 해 배신을 크게 겪은 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않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겠다. 모임을 끊고 연락을 최소화하며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외롭지 않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건강과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떠나지만 내 속이 편하면 하루가 즐겁다. 그게 진짜 남는 거다. 결국 그녀는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선택으로 건강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서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인간관계에 매달려 속을 갉아먹은 사람은 병과 외로움만 남겼고 인간관계를 내려놓고 속편한 삶을 택한 사람은 건강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 친구도 친척도 이웃도 제 갈 길로 떠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남는 건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관계를 위해 속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생은 결국 인간관계는 흩어지니 속 편히 사는 게 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지켜낼 가장 냉혹하고도 확실한 진실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인 6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원망이니 속 편히 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은 내가 피땀 흘려 희생하며 잘해준 일이 결국 고마움으로 남지 않고 원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형제 자매도 친구 사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때는 덕을 베풀면 언젠가 보답이 온다는 말을 믿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오는 건 보답이 아니라 왜 더 안 해줬냐는 독한 원망일 뿐입니다. 충격적인 두 사례가 그 끔찍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성규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식 결혼 자금, 집 장만 비용, 손주 학원비까지 본인 노후 자금을 다 끌어다 썼습니다. 그는 늘 가족이 편하면 내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은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딸은 아버지가 돈을 제대로 안 모아둬서 우리가 고생한다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손주까지 돌봐준 공은 단 하루의 감사 인사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예전처럼 힘써 도와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잘해준 대가가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이라니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이구나. 결국 그는 남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쓰라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전라북도 남원에 사는 정명자 씨는 같은 길을 가다 스스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녀 역시 평생 가족에게 헌신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시댁 행사, 친척의 빚, 보증까지 억지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시댁은 왜 더 잘하지 못했냐고 탓했고 자식은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욕먹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남의 부탁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자식에게도 이제부터는 내 노후는 내가 챙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변했다, 이기적이다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삶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괴롭히던 위장병이 사라졌고 우울증 약을 먹던 날들도 끝이 났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최근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원망이라면 이제 내 속편한 삶을 선택하는 게 옳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무서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인간은 금세 잊고 오히려 더 요구하며 결국 원망을 돌려줍니다. 고마움은 순간이지만 원망은 평생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속을 갉아먹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켰는가 뿐입니다. 인생은 남의 원망에 쓰러지는 무대가 아니라 내 속편한 삶으로 버티는 전쟁터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사람은 밥을 굶어도 추위를 버텨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노년에 돈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는 존엄이 무너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물 한 병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겨울밤 난방을 끄고 이불 속에서 이를 갈며 떨 때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조차 축의금이 없어 가지 못할 때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이 나를 버렸다는 선언입니다. 젊어서는 상상조차 못한 굴욕과 수치가 노년에는 돈 한 푼 없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집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고 따뜻한 밥상이 놓여야 할 식탁은 텅 빈 냄비만 남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인간은 가장 잔인한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겨울밤 난방을 끄고 이불 속에서 떨고 있을 때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 공기는 살을 파고드는 칼날 같고 하얀 입김은 마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흩어집니다. 손발이 점점 감각을 잃어가며 차갑게 굳어갈 때 이불 속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차가운 무덤이 됩니다. 추위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다가오는 절망감입니다. 이웃집에서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국물이 끓는 냄새가 환기구를 타고 들어올 때 그것은 내 처지를 조롱하는 비명처럼 들릴 뿐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그토록 간절한데 현실은 차갑게 굳은 밥과 얼어붙은 물컵뿐이라는 사실이 노년의 비참을 더 깊이 새겨넣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장정순 씨는 겨울이 올 때마다 난방비가 두려워 보일러를 끄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지만 전기세까지 밀리자 결국 그것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겨울 새벽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장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내린 진단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몸이 서서히 식어가며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던 순간 장 씨의 머릿속을 스친 마지막 생각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조차 채워지지 못한 채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도 난방을 켜지 못했고 결국 또다시 추위와 싸우다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집은 난방비가 아까워 꺼둔 보일러 때문에 냉장고보다 더 차가운 공간이 되어 있었고 차갑게 식은 방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서울 강북에 사는 76세 정혜남 씨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큰돈을 모아둔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받아온 연금 덕분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늘 보일러가 돌아가며 거실 한켠에는 작은 전기난로가 은은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추위에 떠는 이웃을 집으로 불러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음을 나눌 여유까지 가졌습니다. 정 씨는 돈이 없으면 겨울은 지옥이지만 연금이 있으면 겨울도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겨울이지만 한 사람은 얼어붙은 방에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따뜻한 집에서 이웃과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단지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겨울은 잔혹합니다. 돈이 없으면 보일러는 꺼지고 방 안은 차갑게 얼어붙으며 숨을 쉴 때마다 내뱉는 입김조차 고독을 증명합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밤을 버티며 내일 아침에 살아서 눈을 뜰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겨울밤의 차가움은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돈이 없다는 현실을 잔인하게 드러내는 칼날 같은 진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집 안 가득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웃음이 생기지만 돈이 없으면 그 집은 무덤보다 더 차갑고 이불은 관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노년의 존엄과 생명은 난방비라는 이름의 잔혹한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마트 시식 코너 음식으로 허기를 달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잠시 입맛을 돋우는 작은 간식일 뿐이지만 돈 없는 노인에게 시식 한 점은 하루 끼니와 다름없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는 군침을 돌게 하지만 정작 입에 넣는 순간 느껴지는 건 맛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굴욕입니다. 직원이 건네는 하나씩만 드세요 라는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찌르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비난처럼 꽂힙니다. 시식대 앞에 서 있는 그 몇 분은 배고픔보다도 더 잔인한 수치심의 시간이 됩니다. 대구의 72세 김정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연금만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는 저녁마다 마트 시식 코너를 돌았습니다. 떡갈비 한 점, 만두 하나로 허기를 달래며 집에 돌아오면 남아있는 건 건더기 없는 라면 국물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드시네요 라는 직원의 말에 얼굴이 붉어져 서둘러 자리를 떴고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에게 시식 코너는 음식이 아니라 존엄이 무너지는 무덤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74세 이선우 씨는 같은 마트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준비한 연금 덕분에 여유가 있었고 시식은 단순한 맛보기일 뿐이었습니다. 시식 뒤 곧바로 고기를 킬로그램 단위로 장바구니에 담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상으로 차려냈습니다. 같은 시식대 앞이었지만 한 사람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유로운 미소로 음식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돈의 유무가 같은 공간에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부산의 70세 박영자 씨 역시 생활비가 바닥나면 행사날을 기다렸습니다. 시식 코너가 많아 여러 군데를 돌면 저녁은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차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속삭임은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인천의 75세 장문호 씨는 임대 수입 덕분에 매번 가족과 함께 장을 보며 시식 코너를 즐겼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맛보고 그는 필요한 재료를 넉넉히 사주었습니다. 똑같은 시식대에서 누군가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삼켰고 누군가는 여유롭게 웃으며 가족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처럼 시식 코너에서 드러납니다. 돈이 없으면 시식은 끼니를 대신하는 굴욕의 수단이 되고 돈이 있으면 그것은 단순한 즐거움이자 여유로운 경험이 됩니다. 결국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잔인한 현실은 배고픔을 달래려 서 있는 그 몇 분 동안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늙어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냉장고 안에 물만 남아있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입니다. 배가 고파 문을 열었는데 형광등 불빛에 드러난 것은 텅 빈 선반과 반쯤 찬 물병 하나뿐일 때 그 순간의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반찬통은 이미 오래전 비어있고 남아있는 건 굳은 고추장통과 얼어붙은 물컵 그리고 마른 바람 같은 냄새뿐입니다. 냉장고는 본래 가족의 웃음과 풍요를 담아두는 공간이지만 돈이 없을 때는 오히려 주인의 배고픔과 외로움을 조롱하는 차가운 무덤이 됩니다. 그 문을 열어보는 순간
내 삶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전의 73세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가 고파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물 한 병과 오래된 고추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수돗물에 고추장을 풀어 마셨습니다. 그날 밤 공허함이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지킨 집이 이제 내게 남긴 건 물 한 병이구나. 그 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냉장고는 늘 텅 빈 상태였습니다.